제 목소리가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네스코 아피아 사무소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유네스코 아태 무형유산센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 몇 달간 저희가 아태센터와 함께 오늘 그리고 어제 웨비나를 함께 준비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또 저명하신 발표자분들과 패널리스트 분들을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존의 전통적인 무형유산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런 무형유산이 가지는 중요성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특히 이제 공동체의 측면에서의 이런 그 중요성을 넘어서서 글로벌한 이슈, 예를 들어서 뭐 식량 안보라든지 기후 위기 측면에서 이런 무형유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돌아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루게 될 거고요. 제가 오늘 진행하게 될 특별 발표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피아 오피스에서 지난 수개월간 함께 작업해온 내용이기도 하고요. 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까지 다른 지역보다는 좀 시차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저에게도 중요한 이제 이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태평양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유네스코와 그리고 다른 유엔 기관과 함께 태평양 지역의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사회 경제 영향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실제로 그 팬데믹의 영향 평가는 코로나19에 대한 즉각적인 사회 경제적 대응에 필요한 유엔 프레임워크 5개 기준에 기반해서 이루어졌고요. 코로나19가 미친 다양한 사회적인 측면을 저희가 일단은 문화적인 렌즈, 문화적인 시각을 활용해서 평가를 하고 진단을 한 굉장히 중요한 평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보건 체계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태평양 지역은 왜냐하면 그 발생 또는 확진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관련한 여러 그 봉쇄 조치라든지 보건 조치들이 사회 경제적인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번 영향 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을 정성적 그리고 정량적으로 진단평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결속력과 공동체 회복력에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친 영향을 저희가 정량적으로 평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제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어떤 복구와 회복 니즈가 있는지도 파악을 했습니다. 문화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 포용성을 확보하고 또 문화 창작 산업 강화를 위한 방법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또 이번 평가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 사용한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적 응집력이라고 하면은 집단적 정체성과 소속감을 얘기하고요. 상호 지원, 또 사회적 네트워크라든지 안전한 공간이라든지 뭐 지역 유산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에 대한 관용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아우르는 용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공동체 회복력,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공동체가 파괴적 이벤트, 사건, 예를 들어서 자연 재난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혹은 다른 현상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극복하고 또 회복하고 또 적응하는 이런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집단적 자원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인력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정치 자연 자원을 다 아우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이번 유네스코 영향 평가는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유엔의 사회 경제 영향 평가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유엔 인권선언 과 또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22조 모든 사람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27조 1항도 저희가 또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그 유네스코 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기준이라든지 지침 같은 것들을 저희가 또 참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제도 측면에서의 코로나19의 영향도 저희가 평가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사용한 지표들을 보시게 되면은 문화적 시각을 통해서 사회적 응집력과 사회적 평등성을 포함한 공동체 회복 탄력성을 파악하는데 주안을 두었고요. 또한 유무형 문화유산이나 기타 유산, 예술의 보호, 보전, 증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해 당사자나 공동체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을 또 평가를 했습니다. 또 문화부문 고용이나 생계에 대한 코로나19 영향도 함께 평가를 했었고요. 뭐 소셜 미디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뉴스나 아니면 신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영향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할 수도 있지만 또한 면대면 뭐 인터뷰라든지 아니면은 그 설문조사 서베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이런 영향 평가를 위한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습니다. 15개 그 퍼시픽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을 모두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데이터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보고서 양도 굉장히 처음에 방대했었고요. 하지만 사용자 친화적이고 또 좀 더 사용하기 편한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폴리시 브리핑이라든지 정책 브리핑이라든지 인포그래픽 형식으로 이제 저희가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문화적 참여 및 포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실 태평양 지역에서 이런 사회 문화적 참여라든지 포용성은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 유지가 굉장히 그 근간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요소로는 뭐 생애 주기 행사라든지 이게 물론 또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행사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못하게 됐죠. 또 장소감이라든지 또 문화적 중요성을 지닌 장소에 대한 접근성을 통해서 이런 관계 유지가 또 활성화되는 것이고요. 또 생애 주기 행사를 함께 공유를 하고 이런 행사들에 서로 참여를 하는 것, 또 뭐 공원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토지나 바다에 대한 접근성, 특히 이제 환경과 친밀하고 최화된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이런 관계를 활성화하는 요소였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사실 사회적 응집력의 핵심이고 또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태평양 지역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국가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내용은 태평양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사회 문화적인 참여라든지 포용성은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 유지가 근간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봉쇄로 인해서 가족과 공동체가 다시 모이게 되고 연대가 강해지면서 사회 응집력이 강화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뭐 코로나19 또는 봉쇄로 인해서 실업자들도 늘어나게 되고 근무 시간도 또 줄어나고 소득도 줄어들게 되었죠. 하지만 사실 이런 문화적인 가치, 관습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많은 안정감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뭐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사회의 다양한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있었습니다. 뭐 자급자족 체제를 다시 구축을 한다든지 기존의 전통적인 뭐 농업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전통 식사 시스템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한다든지 이런 스토리를 많이 들어볼 수 있었고요. 또 가족과 공동체 간의 스토리, 공동체 내 물품 서비스의 뭐 공유라든지 물물 교환 이런 데서 연대 경제의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팔라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서베이 설문 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코로나19의 긍정적인 측면에 사실 응답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것도 특히할 만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특히 이제 노인층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자각하는 기회가 되었고, 또 뭐 전통 지식이라든지 기술의 전승에 대해서도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또 봉쇄로 인해서 사실 노인들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팔라우 같은 경우에는 봉쇄가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에 이 문화부가 매주 1회 미덴그리트라는 인터넷 서비스를 런칭을 해서 제공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솔레솔레바키라는 관습을 피지 사례인데요. 이런 관습을 다시 재활성화시켜서 다시 농업으로 이제 귀촌하는 이런 현상도 또 파악이 됐었습니다. 일부 경우에 실제로 이 촌락의 청년들이 함께 주도해서 그룹으로 뭐 5인 정도, 7인 정도 그룹으로 매일 공동으로 하나의 농경지를 함께 경작을 하고, 또 집단 순환 경작으로 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이런 가족들, 또 가정들을 지원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례들을 수집을 했지만 몇 가지만 오늘 이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개만 더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마나바라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마을에서 사용하는 이런 시설의 초과 지붕을 다시 공동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가옥의 공동 건축 관습도 다시 되살아났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 팬데믹의 가장 큰 영향은 관광업에 대한 타격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기회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물 교환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금 경제, 캐시 이코노미에 대한 의존성이 줄어든 경우도 또 많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물물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례가 점점 더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모든 데이터나 정보들,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와 정보들이 사실은 혁신적인 투자라든지 아니면 전략적인 지원, 그리고 공동체 보장을 통한 그 이후의 회복 노력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긍정적인 코비드-19 이후의 긍정적인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도 이것들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유네스코 아피아 사무소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의사결정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또 제공을 할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필요로 한 지원들이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공동체들이 필요로 하는 이 팬데믹 이후에 그 복구 니즈를 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정보를 통해서 제공을 할 것이고요. 또 무형유산이 사실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농업이라든지 식량 시스템이라든지 전통의학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자연자원 관리라든지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 사실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이 무형문화유산이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한 도시라든지 SDG 11번, 또 기후변화 대응 SDG 13번, 양성평등 SDG 5번, 양질의 일자리 SDG 8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무형유산이라는 것이 전통 지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문화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실제로
지속 가능한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추가적인 또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